맹초씨는 참으로 볼품없다. 오척단신에 눈은 단축구멍이요. 납작한 콧등엔 살짝 꼰보 자국까지 찍혔다. 그런 몰골에 비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학식은 대제학 못지않다. 특히 그 어렵다는 주역에 관한 한 조선천지에서 맹초씨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맹초씨는 팔도강산의 서원이나 서당을 찾아다니며 주역을 강의해주고 몇 푼의 돈을 받거나 쌀 되박을 받아서 노자로 쓰고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떠돌이 신세가 몸에 배었다. 맹초씨가 가진 것이라고는 당나귀 한 필과 고삐를 잡는 종, 허서방이 전부다. 그런데 이 종 녀석이 걸물이다. 맹초씨보다 3살 아래이지만 허우대가 멀쑥하고 언변이 좋다. 수완도 뛰어나 맹초씨 시름을 덜어주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맹초씨도 사람은 좋아 나으리 행세를 하지 않고 고삐 잡는 종 허서방을 친구처럼 대했다. 허서방은 농담도 잘하고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아는 것이 많아 맹초씨에게 신세 한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공히 술을 좋아해 주막에라도 들르면 겸상에 탁배기 잔을 주거니 받거니 밤 깊어가는 줄 몰랐다. 그날도 주막 객방에서 하룻밤을 묵어갈 요량으로 맹초씨와 허서방은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이는데 설거지를 마친 주모가 머리를 매만지며 다가왔다. 나도 술 한 잔 주시오. 주모가 탱탱한 엉덩이를 평상머리에 디밀었다. 벌써부터 눈웃음을 치더니 기어코 합석을 했다. 당연히 맹초씨 옆이 아니라 허서방 옆에 착 달라붙었다. 이내 탁배기가 몇 순배 돌았다. 그러자 주모가 술을 얻어 마셨으니 쇳내가 안주 하나 대접하리다. 하더니 금세 부엌에서 닭볶음을 한 뚝배기 들고 왔다. 잠시 후 허서방이 소피를 보러 뒤뜰 토란밭으로 가자 주모가 쪼르르 따라와 코맹맹이 소리를 낸다. 초씨 어른이 잠들거든 안방으로 오시오. 허서방이 폭포수 같은 오줌발을 뻗치며 한 손으로 주모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술판이 끝났을 때는 이경이 다 되었다. 객방에 들어온 허서방은 초씨 어른, 주무시지 말고 연초 한 대 태우고 계세요. 하고선 안방으로 들어갔다. 주모는 벌써 옷고름을 풀고 있었다. 주모, 초씨 어른은 내 상전이요. 상전을 제쳐두고 내가 먼저 주모와 합방을 할 수는 없는 일이요. 먼저 초씨 어른과 주모가 눈을 크게 뜬 채 옷깃을 여미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가. 허서방이 일어서려 하자 몸이 달아오른 주모가 알았수 하며 입을 삐죽 내밀었다. 허서방이 객방으로 건너와 말한다. 초씨 어른, 냉수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맹초씨가 허허 웃으며 안방으로 건너갔다. 맹초씨가 그렇게 객골을 풀고 나자 주모는 부엌에 가서 뒷물을 했다. 뒤이어 허서방이 안방으로 들어가 밤은 깊어 삼경까지 걸쭉하게 주모를 눌러줬다. 다음날 봄볕이 내려앉은 들길을 허서방은 고삐를 잡고 맹초씨는 당나귀를 타고 까닥까닥 양반촌 청계서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맹초씨가 느닷없이 감기에 걸려서 목이 부었는데 설을 풀어야 하니 앞이 깜깜하군. 그러자 허서방이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초씨 어른 강의를 하도 들어서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청계서원 앞들, 당나귀 등에서 내린 사람은 꽉 조인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풍채 좋은 허서방이요. 고삐를 잡은 이는 조끼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맹초씨였다. 서원을 가득 채운 양반들 앞에서 허서방의 강의가 시작됐다. 주역이 나오기 전에도 하나라 때의 연산역, 상나라 때의 귀장역이라는 역서가 있었는데 허서방이 낭낭한 목소리로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청산유수처럼 강의를 이어나가자 양반 선비들은 쥐 죽은 듯이 경청했다. 강의가 끝나자 요란한 박수 속에 평소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 늙은 선비 하나가 일어서더니 질문 하나 하겠소이다. 역에는 몇 가지 뜻이 있다던데 서원 방구석에 앉아있던 마부 맹초씨는 하얗게 질렸는데 강사는 담대했다. 어흠 내가 목감기에 걸려서. 그런 질문의 답은 고삐 잡는 종이 하겠소이다. 맹초씨가 얼른 뛰어나가며 대답했다. 예, 역에는 3가지 뜻이 있습지요. 이간, 변역, 불력.
조선에서 먹의 생산지가 한둘이 아니지만 해주의 수양매월이 최상품이다. 한 사람이 황해감사로 제수되어 나갔다가 임기를 마치고 판서로 승차하여 돌아오니 그의 조카 중 하나가 숙부가 지니고 온 먹을 탐내는 자가 있었다. 조카는 판서에게 먹을 몇 개 나누어 주기를 청하였으나 판서는 없다고 거절하니 조카는 유감을 가졌다. 뒷날 그는 숙부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숙모에게 은밀히 아뢰었다. 숙부님께서 황해감사로 계셨을 때 두 기녀와 가까이 지내며 질탕하게 노셨다 합니다. 기녀의 이름이 한 명은 수양이라 하옵고 다른 한 명은 매월이랍니다. 숙부님께서는 한양으로 돌아오실 때 그 정을 잊지 못하고 두 기녀의 이름을 먹에 새겨 함 하나에 가득 넣어 가져오셨답니다. 숙모님, 숙부님께서 가져오신 함을 열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숙모가 즉시 함을 열어보니 함 가득한 것이 모두 수양과 매월의 이름이 새겨진 먹이었다. 숙모는 노기가 충천하여 함을 들어 마당에 던지니 먹들이 땅에 흩어져 뒹굴었고 조카는 그 먹들 중 성한 것만 골라 절반 가까이 도포솜에 가득히 담아가지고 돌아갔다. 저녁이 되어 밖에서 돌아온 판서는 먹을 담았던 함이 땅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무르니 부인이 꾸짖었다. 사랑했던 기녀들의 이름을 어째 손바닥에는 새겨오지 않고 먹에만 새겨오셨소? 재상은 부인이 조카에게 속은 것을 알아채고 부인에게 말했다. 해주의 진산 이름이 수양인데 그 산에서 나는 먹의 이름을 매월로 삼은 것은 오래전부터요. 하고 변명하였으나 부인은 그래도 믿지 못하여 쉬지 않고 질책해 대는지라 판서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고 이 이야기는 한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한 포졸이 있었는데 추운 날 밤 술라를 돌다 으슥한 거리에 있는 긴 행랑방에서 촛불이 휘황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방에서 남녀가 요란하게 희롱하는 소리가 들려와 숨을 죽이고 창밖에서 구멍난 틈새로 안을 엿보니 나이 젊은 미남 미녀가 방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었다.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술상을 차려놓고 벌거벗은 채 여자는 안말이 되고 남자는 순말이 되어 퉁소소리 같은 마루름 소리를 토해내는 등 철철 넘치는 운우를 즐기고 있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향기로운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혹 발로 가볍게 차기도 하며 노는데 촛불 그림자가 휘황한 가운데 여자의 눈같이 흰 피부가 풍만하고 탐스러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몹시 부러워하며 말했다. 나도 집에 가서 당장 해봐야지. 포졸이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집에 늘어놓을 것이라고는 짧은 촛대뿐이었고 음식이라고는 볶은 콩뿐이었다. 아내에게 옷을 벗게 하였더니 삼복여름에 김매기만 한 나머지 피부색은 거칠고 시커맸으며 쪼그라져 있는 지경이니 예쁘게 단장하여 저절로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하는 술라를 돌 때 구경한 여자와 어찌 같을 수 있었겠는가. 포졸은 아내의 살결을 보자 10분 깊었던 정념이 9분쯤 사그라져 없어져 버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두기 어려웠는지라 그는 술라를 돌 때 본 마루름 소리를 내며 발로 차는 놀이를 아내에게 가르쳐주고 인하여 아내를 타고 방사를 치렀다. 그러자 아내는 질탕한 정념이 점점 고조되어 흥분 끝에 부지불식 중 맹렬한 발길질을 해대었다. 아내의 발길질에 맞아 아픔을 못 견딘 포졸은 몹시 성이 나서 주먹을 쳐들어 아내를 때리는 흉내를 내며 말하였다. 말 흉내를 따라하다니 내가 괜한 짓을 했지. 봉득이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6살 때 모친을 병으로 여의고 부친은 화병으로 들어누웠다. 어느 날 부친과 의형제를 맺은 최찬봉이 강 건너 문병을 왔다. 두 사람은 최찬봉의 딸과 봉득이를 나이가 차면 혼인시키기로 약조한 사이다. 내가 죽거든
우리 봉득이를 자네가 좀 맡아주게. 두 사람은 손을 굳게 잡았다. 한 달이 지나 봉득이 아버지도 이승을 하직하고 봉득이는 최찬봉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 선친의 위형제 최찬봉은 6살 봉득이의 거처를 행랑으로 정해졌다. 봉득이는 마당도 쓸고 잔심부름도 하며 밥값을 하다가 어느 날 최찬봉에게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고 싶다고 청을 올리자 최찬봉 글은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게야. 너는 16이 되면 내 사위가 돼. 우리 집 살림을 꾸려가야 해. 내가 아들이 있냐 양자가 있냐. 네가 이 집 대주가 되는 거야. 최찬봉은 어린 봉득이를 머슴처럼 부렸다. 봉득이도 최찬봉의 약속을 믿고 뼈가 부서져라 이랬다. 봉득이 조실부모하고 최찬봉 집에 들어온 지 10년. 16이 되어 최찬봉 딸과 혼례를 올릴 바로 그 해가 됐다. 우수가 지난 어느 날 최찬봉은 봉득이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너 수리제에 다녀와야겠다. 봉득은 놀랐다. 수리제라면 산적이 들끓는 겁낼 것 없다. 이 서찰과 물건을 가지고 수리제 꼭대기에 가면 사람이 기다릴 것이다. 부지런히 걸으면 내일쯤 그곳에 당도할 수 있을 게야. 봉득이는 서찰을 품에 넣고 겹겹이 싼 길고 묵직한 물건을 들고 걸음을 재촉했다. 저녁 나절 찬비를 맞고 오들오들 떨며 주막에 들어갔다. 뜨끈뜨끈한 구들방에 들어가 가장 먼저 젖은 서찰을 곱게 펴서 말렸다. 한방에 유숙할 노스님이 힐끗 서찰을 보더니 깜짝 놀라 젊은이 까막눈인가 하고 놀랐다. 왜 남의 편지를 훔쳐보고 그래요? 봉득이 눈을 흘끼자 노스님은 목탁으로 봉득이 등짝을 후려치며 이놈아, 이 편지를 내가 읽어볼 테니 어디 한번 드러나봐라. 오장수님, 명장이 빚은 면검을 올립니다. 이 면검의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이걸 가지고 간 녀석의 목을 쳐서 시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수는 수리제 산적 두목으로 최찬봉은 매년 그에게 공물을 바쳐 화를 면해왔다. 이튿날 아침 봉득이는 스님을 따라 첩첩산골 암자로 들어갔다. 최찬봉에 대한 원함보다는 자신을 죽이려는 글 한 줄 몰랐다는 게 한스러워 죽기 살기로 공부해 5년 만에 과거의 급제의 암행어사가 됐다. 본비가 추적추적 오는 어느 날 밤 새파란 셋째첩을 끼고 누운 최찬봉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암행어사가 장검을 들고 나타났다. 봉득이 하며 놀란 최찬봉에게 봉득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칼날이 아직도 무디어지지 않았는지 시험해봐야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남씨성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말년에 1만금 부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되면 종을 보내 철저히 독촉해 받아오도록 했다. 하루는 새벽에 종이 돈 1000냥을 받을 집으로 가니 그 집 부부는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있었다. 그래서 종은 할 수 없이 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부부는 언제 잠을 깼는지 어느새 아침 정사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종이 호기심에 가만히 들창 밑으로 가서 방안을 넘어다 보니 남자가 한창열을 올려 행사를 하는데 부인이 남자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어리광 부리듯 말하길 여보. 우리 이럴 때 너무 좋지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인의 이 말에 남편은 계속하던 허리 운동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면서 힘없이 여보, 당신은 그렇게 좋아? 그렇다면 다행이네. 나는 오늘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좋은 줄 모르겠어. 여보, 평소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좋지 않다고 해요? 이에 남편은 약물이 말을 듣지 않는 듯 옆으로 내려와 번듯이 누우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오늘이 남씨 영감집에서 1000냥 빚을 받으러 오는 날이거든.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종에게 시달릴 일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 걱정이 되어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어. 이런 광경을 본 남씨의 종은 빚 독촉을 할 생각이 나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부부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뢰길 어르신.
소인 비록 종놈이지만 이런 정황에서 아무리 인정사정 모르는 놈일지라도 어떻게 차마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빚 독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종의 얘기를 들은 남씨는 무릎을 치면서 한탄한 후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괴짝 문을 열고는 모든 빈문서를 꺼내 불태우면서 대저 남녀의 잠자리는 인간 최고의 향락이건을 내 어찌 돈 때문에 여인들의 그 즐거워하는 행복을 빼앗아서야 되겠느냐? 여인들이 원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내 그동안 여인들의 원망을 많이 샀도다. 여봐라. 다시는 빚 받는 일을 하지 않겠으니 모두들 마음껏 잠자리를 즐기라고 널리 알려라. 이러고 주인 남씨는 부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문을 닫고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이 일로 하여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연유하게 되었더라 한다.